이라는 주제로 먼저 출발을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특히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계신 우리 동지들께서는 그런 고민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일선의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 의식도 가지고 노동자의 참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노동자의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런 의식은 안타깝게도 조금 뒤처져서 따라올 때도 많이 일선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관점에 대해서 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만들어지는 문제의식도 살펴봤고, 그리고 또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 인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기보다는 몸은 노동자인데 사고는 마치 자본가처럼 하는 어떤 그런 훈련되는 과정 이런 것에 그 결과에 따라서 노동 또는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고민들 중심으로 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노동자란 그렇다면 정확하게 뭐냐 정의를 내려보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터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과정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실제로 자본 또는 사용자 또는 권력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컨텐츠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와 직결되는 형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이나 제조업 이런 현장에서 통제하는 방식과 이 군대처럼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계급과 계급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사회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결과 아마 아주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장 제1의 가치는 재미입니다. 재밌게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반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문이 있으실 때 전혀 꺼리끼지 마시고 손 들고 아니면 의사표시를 하셔서 말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동자란 일터의 모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4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앞에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앞에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쭉 돌아가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어디서 끊겼는지, 내 앞에서 끊겼는지 항상 이렇게 좀 챙기셔서 읽읍시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하나 읽을게요. 대다수 노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 돈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동의 공개 돈과 노동의 관계를 확인해 나간다. 노동보다 근로소득을 구분한다. 일터의 모습을 살펴본다. 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학습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일하는 이유. 시간상 보통은 이 색지 카드를 나눠드리고 게시판 토론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토론 게시판은 생략하고 토론으로 한번 얘기를 서로 나눠봅시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뭐 때문에 나는 일을 한다. 일단 먹고 살기 위해가 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죠. 그래 합니다 저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 아마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한다.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를 찾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단지 돈 때문에만 내가 진짜 정말 개짜증나고 정말 싫지만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만 갖고 일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역할. 나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야. 중요한 점. 그러면서 또 자기 성장, 자아 실현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대다수가 자기 희망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또 때로는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찾아서 용기를 내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가끔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국민에 대한 봉사. 봉사. 아주 차원이 한 단계 긁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굉장히 말초적인 대화를 하다가 국민을 위한 봉사. 그래 나는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아주 정말 훌륭하신. 나이가 또 네. 나이는 아니라가 네. 다 일하는데 내가 참 내가 힘들다 안 되거든. 일할 나이라가 일하는 거지. 눈치보여서 살아있으니까 일하는 중요하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위 1순위, 2순위가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부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 취업 안 한 청년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가장 주된 스트레스는 너는 언제 취직할래? 이런 것들 굉장히 이게 그렇다면 뭔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눈총받고 이런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 나도 이제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어, 이런 어떤 자기 과시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 관계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인정 욕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찾아보니까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 나온 대화들이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고민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내가 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2012년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하는 보람 때문 아까 우리 사명감이든 어떤 사회적 관계든 여타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안타깝게도 12.7%, 생활비 마련 때문이라는 응답이 87.3%,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시 누가 원초적으로 비난하거나 말거나 먹고 사는 문제는 제일 순위,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다. 직장을 다니는 목적에 생활비 마련 때문이다, 일하는 보람 때문이다를 여기 큰 틀에서 나온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전문직, 생산직, 서비스직, 관리 사무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해서 쭉 갈수록 단순 노무직, 기능직, 관리 사무직, 서비스직에서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좀 직종으로 갈수록 보람이라는 응답이 좀 더 늘어나고 어쨌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100%, 그러니까 일하는 보람보다는 실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의식 분포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존버하고 있다. 이 기사에 존버라는 용어를 써도 되나요? 제가 이거 존버가 원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존나 버틴다 이렇게 할 때 존버를 줄여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 이전에 찾아봤더니 어쩔 수 없이 힘겹더라도 버틴다에 줄임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여튼 이 언어도 참 실태에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무 줄어든다. 너무 줄어. 줄이기도 한데 존나도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직장인 1272명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다니기 싫다, 하기 싫다 인데 버티고 있다가 70%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아니다가 31%고요. 버티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역시 돈 때문인 게 제일 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이 쉽지 않아서가 45.7%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되지 못한다면 여기를 그만두는 게 대책이 없는 거니까 첫 번째 대답과 거의 상통하죠. 거의 압도적으로 어떤 이 생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도 더 크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가 25%꽤 되고요. 여기 중고응답이 받은 모양이에요. 숫자가 더 초과되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니던 회사가 익숙하니까 나는 뭔가 변화가 싫다, 이런 조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다른 형태지만 거의 비슷한 설문입니다. 불만이 있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가 65%, 압도적으로 많네요. 3분의 2가량 되네요.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도 주변 시선 이런 것도 있는데 생활비 문제가 77%, 다른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가 71%. 우리도 비슷한가요?
공무원 사회는 직급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스트레스나 업무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건 좀 경감되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가중되고 올라갈수록 더 가중되나요? 네. 또 올라갈수록 또 승진이나 뭐 이런 또 스트레스도 또 작동을 할 테고, 난 승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해도 또 주변 사람들은 또 나이나 어떤 연한에 맞춰서 다 승진하는데 내만 또 적체돼 있어도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의 소득의 원천을 한번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2002년 자료 교재는 여기 2002년 통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6,762만 원. 그러니까 이 한 해 기준인 것 같아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6,76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소득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국민들 전체는 전부가 노동자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뭐 여러 직종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 소득이냐를 살펴봤더니 근로소득이 64.9%입니다. 사업소득이 이거는 뭐 큰 회사를 운영하든 작은 자영업자를 하든 이런 건 사업소득이 되겠죠. 전체 국민 비율로 따지면 이 전체 가구를 평균으로 따지면 17.8%, 20%가 안 되는 수치고요. 재산소득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것들이 더 증식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겠죠. 공적소득, 공적이든 이전소득 9.2%,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뭐 청년 일자리 지원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뭐 복지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국가가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공적 이전 소득도 꽤 뭐 적지 않은 비중이네. 한 10%못 미치는 사적 이전 소득, 증여를 받는다든지 유산을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평균 소득 6,762만 원 중에 우리 국민들은 노동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으로 먹고 사는 근로소득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직업 직군을 다 총망라해서 가구 특성별 소득의 원천, 아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60% 이상이 65%가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이라면 가구 특성별을 살펴보니까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 고용되어 있는 형태의 가구의 소득 원천은 근로소득이 86.6%, 압도적으로 더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노동자 인구실에서는 86%가 노동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일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소득이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통계처럼 이걸 그만두면 먹고 살기 힘든 문제가 생기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뭐 그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연결되겠죠. 다른 것도 아까 앞에 살펴봤던 다른 요소들도 이 상용 근로자 가구에서는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재미난 것은 임시 일용직 가구 소득 원천에 보면은 근로소득이 72.1%로 더 떨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노동자들 이 다른 아까 그 전문 직종으로 갈수록 사회적 보람, 뭐 사회적 기여 이런 인식들이 더 좀 커지는 형태였다면 우리 흔히 볼 때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가구가 더 근로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이유는 요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가장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임시 일용직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는 비율이 확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소득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학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37.1%, 37.1%지만 굉장히 불안정 구역에 놓여 있겠죠. 알바나 뭐 이런 형태. 지금 현재 경북본부에서는 내일인데요. 영남대 앞에 가서 이제 이 대구지역본부와 같이 공동의 사업으로 대구지역본부의 부속 기관인 법률원의 변호사들이 오셔가지고 영남대 일대에서 노동 실태 조사를 합니다. 노동 실태 조사도 하지만 전세 이 자취방 전세나 이런 거 사기 당한 피해 사례라든지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신용 회복에 이런 이제 생활 법률 상담을 같이 진행할 텐데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잘 호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경북대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요즘 시대에도 최저임금을 안 받는 걸 약정해놓고 일을 시키거나 주휴수당을 아예 안 주거나 그 다음에 너 나가 그러면 언제든지 해고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이런 이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올해는 경북본부에서도 사업을 확장해서 같이 하는데 이런 이제 실태가 얼마나 구체적인 현장에서 확인될지 내일 뚜껑이 처음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또 근로소득만큼은 많이 차지하고요. 재산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잘 못 찾겠어요. 이 무직자 학생 등의 소득 원천의 재산소득이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사람들. 그럼 이거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더 위로 가야 되는 더 문제예요. 위에 사람들. 어쨌든 통계치니까 제가 궁금했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재산 일정 정도 묻어놓고 그냥 별일 안 하면서 그냥 그걸로 자산 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그럴 수 있겠네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가려고 살아갔는데. 이 건물 관리라. 가구주 성별로 소득 격차 살펴보면 일단 합계에서도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가구주가 여성일 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다른 지표들 연결되면 여성 빈곤, 여성 세대주 가구의 빈곤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벌어지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보다 평균 받는 임금이 60%가 안 될 거예요. 통계청 통계로 현재도. 근로소득도 절반 이하네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사업소득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자산도 남성이 월등히 많거나 아니면 사업주, 오너의 비중이 남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재산소득 마찬가지고 공적 이전 소득은 그나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국가가 뭔가를 지원할 때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지금 시각표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냥 이제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잘 못 느끼시는데 오늘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잠은 몇 시간 자고 레저나 취미 활동 뭐 스포츠나 뭐 이런 어떤 여가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가사노동은 얼마나 하는지를 표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선명하게 내 일주일의 일과가 좀 정리가 되어서 보일 것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빨간색 스티커, 가사노동 시간은 파란색, 청색이죠. 청색 스티커. 잠자는 시간은 초록색, 여가 시간은 노란색.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자기 표를 한번 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티커 다 나눴는데 혹시 붙이시다가 제가 비슷하게 나눠드렸는데 나는 요 스티커 색깔이 모자라요 말씀하시면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초록색이 좀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자라면 좀 나눠서. 해드릴까? 이것이 주말에 드셔야 되죠. 저녁에 주말에 먹는 거 접수하는 너무 비어가지고. 근데 업무의 연장에서 마시면 일하는 시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가자 보면 너무 시간. 요즘은 앞에 진짜 이게는 다 빠졌어. 이게 다 빠졌어. 시간서 공무원한테 죽일 수 있는데. 가상하고 이거 줄을 다들 붙여야 돼. 아니 밑으로 시간 전체나 쭉 연결해가지고 그냥 시각적으로 딱 보여지는 게 내부 형태로 다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늦게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긴 합니다. 휴일은 특별히 또 빨리 일어나나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들어가지고 일곱 시 이상? 좀 다 마무리돼 가시나요? 근무 시간이 시간이
혹시 청색, 파란색 스티커가 필요 없으신 분 계십니까? 집안일을 어디 남자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요. 초록색 필요한다. 가사 노동 시간에 육아도 포함시켜야 엄청 그렇죠. 저는 제 결혼식 날 김병일 위원장님이라는 옛날에 민주노총 본부장 단속과 있었던 노동운동 선배님이 주례를 봐주셨는데 조금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례사 들으면서 제 머릿속으로 정리했던 거는 합리적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소득을 기준으로 가사노동 시간을 분배하면 대개 불평등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얼마를 받냐, 소득이 아닌 총 노동 시간을 가지고 비례해서 가사노동 시간을 분배하면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는 8시간 일하고 남편은 4시간 일한다. 그러면 가사노동도 2대1로 나눠서 남편이 아내보다 2배 더 하는. 이러면 좀 공평해지지 않을까? 노동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같이 해서 같은 시간들 노동 시간이 8시간이고 가사노동 시간 1시간이면 9시간. 네. 노동 시간이 4시간이고 가사노동 시간이 5시간. 그럼 그렇죠. 9시간.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는 게 아까 네. 제가 말한 거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평일날 정시하는 이거 노동시간을 채우고 노동 시간이라는데 포함시켜야 노동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4시간 노동당 30분의 휴가 시간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4시간 노동에 따른 30분 휴게 시간은 반드시 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의 연장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무리하시는 분들 서서히 마무리하시고요. 내 표는 좀 남들과 달리 좀 특이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 김문희 부장님 한번 들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지점이 특이한가요? 깔끔하다. 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가 시간이. 노란색이 그래도 꽤 있는데 집에 가서 가사노동 끝난 뒤에 자기 전까지 네. 예, 여가 시간 외에는 주로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냥 TV 보고 잠시 쉬는 형태로 들어가고 주말도 지금 이 주말 무슨 가사노동 가사노동으로 지금 해놨는데 네. 뭐 사실상 요즘 그 작은 텃밭을 운영을 한다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아침 눈 뜨자마자 가서 저녁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펫을 갖고 여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러네요. 실제 하루 기준으로 2시간 정도밖에 쉬는 시간이 없네요. 근데 뭐 일하면서 그만 쉬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어떤 노동입니다. 아니 뭐 밭에가 텃밭 갖고 오는 거 여가 시간 여가 아닙니다. 그쪽이 가사노동인데 아 그거 풀백을 좀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또 다른 분들 저는 좀 다르게 이런 패턴이 좀 나오네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국정복 지부장님 이 일주일에 주말 빼고는 여가 시간 쉬는 시간이 거의 없네요. 아니 뭐 저는 뭐 아직 여기 사실 뭐 요즘 비상근무 근무가 많아가지고 좀 빨리 출근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요. 예. 주말에 좀 여가 시간 좀 가지고 뭐 그런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네. 집에서 어머니가 뭐 가사는 좀 다 해주셔가지고 예.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잡니다. 아 쉬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예. 뭐 상대적으로 자는 시간이 좀 예. 자는 길다. 시간 좀 많습니다. 주말에 빨간색. 비상근무 때 나갑니다. 아. 출근. 아, 우리 공무원분들은 제조업이나 이런 민간의 기업하고 좀 다르게 비상 호출 이런 게 있네요. 뭐 이게 제조업 이
근무하는 사람들 패턴을 보면요. 근무 교대 형태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렇게 다르고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하거나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야간 노동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한 지 거의 한 10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 토막 상식 1군 발암 물질, 2군 발암, 옛날에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표시했잖아요. 요즘에는 1군 발암 물질, 2군 발암 물질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치명적인 건 1군, 덜 치명적인 건 2군 이렇게 알고 계신데 앞으로도 2군 발암 물질이다 그러면 별로 심각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이가 뭐냐면요. 인체를 통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 확인된 건 1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험을 위해서 유동열 본부장님 한번 드셔보시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거치지 못한 위험한 물질이나 뭐 식품품 이런 것들을 2군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2군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고요. 야간 노동 그게 뭐 하면 하는 거지. 야간 수당 받고 돈 많이 벌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간 노동은 WHO에서 구분하고 있는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 암의 개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인과 질환의 경우에 야간 노동을 한 전력이 있다 법적으로 확인되면 몇 세에 걸리든 이 부인과 이 암 질환에 대해서는 무조건 산재 처리를 다 해주는 게 유럽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야간 노동을 다 폐지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군이 청소 노동자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각 시군도 비슷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새벽 2시 이렇게 출근해서 해 뜨기 전에 다 치우고 들어가고 안 보여야 됐잖아요. 청소 미화 차량이. 뭐 표면적으로는 뭐 교통정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교통정체보다도 이 옛날에 이게 권위주의 시절에 딱 출근길에 들어온 거 안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했죠. 그런데 유럽에서부터 야간 노동이 다 폐지되고 법으로 금지되면서 주간 노동으로 옮겨오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주간에 이제 이 청소차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 법 환경 변화의 어떤 흐름의 영향입니다. 어쨌든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는 일과는 보장되지만 어쨌든 비상호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기에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여가 시간이 주말 빼고는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거의 한두 시간, 2시간 여가 시간 표시한 분은 되게 많은 것 같고 1시간 정도 같고요. 가사노동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혹시 계십니까? 잠깐만 처장님. 네. 그 정도면 계기가 없어도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실제 안 하십니까? 가사노동은? 설거지 같은 거 제가 하죠. 아, 그거 뭐 둘이서 하는데 뭐 있습니까? 5분 만에 끝내는 거라서 뭐. 예, 그 정도는 하지만 그것만 스티커까지 붙이고 그래 뭐 이런 거죠. 하긴 다 하시고. 청소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나 붙여가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나 개인을 위해서 그것이 여가든 어떤 자기 개발이든 그렇게 하고 8시간은 내일을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것을 1886년부터 오히려 그 이전부터 요구했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투쟁이 1886년 지금 우리가 메이데이를 기리는 그 역사적 투쟁의 어떤 시초였던 것이고요. 그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패턴이라면 어쨌든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직장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근무하는 패턴 속에서도 여가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가 여기 USB에 담아가지고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각 일터별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인데 다른 어떤 기관에 종사하는 어떤 다른 직군들이 붙인 스티커들을 사진을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지만 대다수의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특히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유형에 따라서 저게 말이 돼?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으실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 나의 근무 형태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것으로 좀 넘어가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습 끝나고 자,
잠깐 5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 네. 자, 내가 노동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냐, 혹은 잘 모르고 있냐를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 여러 그림의 직업들이 다양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뭐 소방관도 있고, 뭐 항해사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제가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신호등 카드 드렸죠.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저 말고 다른 우리 동지들이 보실 수 있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파란색 카드를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무슨 노동자야 라고 생각되시면 빨간색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노동자로 봐야 돼? 아닌 걸로 봐야 돼? 애매하다 싶으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쉬운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쉽다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농민, 농사를 짓는 농민, 노동자다 아니다. 카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던집시오. 오, 우리 한 집단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의견 분포가 나와요. 일단 우리 본부장님 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농민은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노동력을 투입하는 노동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임금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는 아니다. 우리 빨간색 중에 우리 자 성함 아직 다 못했어요. 성함이다. 개인 사업과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 사업은 자기 개인 사업자처럼 자기 사업을 영위하듯이 해가지고 자기 농사 짓고 그래서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자, 반면에 김무윤 지부장님 노동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지금 임금 형태에 대한 그런 사용자로 노동자에게 분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농민도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어쨌든 자기 노동력을 투자해서 경제적 소득을 얻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저는 노동자로. 요 설명에 대해서 빨간색 우리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반대 의견 내주실 분 계십니까? 자기 노동력을 해서 자기가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힘 아닌가.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자기가 벌고 그걸 유동력 공유 과정은 누군가부터 임금 받는 게 아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애매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뭐 때문이십니까? 우리 차장님. 딱 이 두 분 이야기하는 중간에 저도 뭐 이제 선행 학습이 좀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가면 뒷부분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사전에 찾아보면 근로자란 그러면 일체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일컫는 말 그렇게 있어요. 근로자는 노동자란 또 찾아보면 일체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그러면 이제 이 농민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논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이런 것들을 생산 수단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부터 임금을 받는가? 이런 요소들을 따져보면 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공간 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일당 얼마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이분은 두말할 여지 없이 그냥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노동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고용되어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렇죠? 농부. 자, 조금 한 단계 보험 설계사. 참고로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다 가지고 계세요.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이분이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잠시 한 5초 정도 생각하시고 카드 준비하셔서 하나, 둘, 셋 표시해 주십시오. 초록색이 일단은 많아 보이고요. 이제 성함을 알았습니다. 남태영. 남태영 동지. 빨간색 들어주는데
이유는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뭐 물론 종속이 되어 회사에 종속이 되어 있지만 네. 자기의 실적으로 자기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한 땅 더 뛰면 1땅 더 받아가고 안 뛰면 그냥 쉬고 하는 화물연대 동지들 다 집에 가라고 하면 되나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동자고 누가 무슨 노동자비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집 한 마리 더 받으면 자기 성과도 오르고. 바꾸실 의향 있나요? 없나요? 네, 소실 있게 일단은 빨간색으로. 자, 파란색 드신 분 중에 우리 초록색 서갑수 지부장님. 서기수. 죄송합니다. 서규수 저 노안이어가지고. 보험 설계사 자체도 그런 행위 자체도 좀 그런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참 애매하죠.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출근 시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 딱 들어가면 관리하는 팀장도 있어요. 관리자가 있어요. 여름방에 보면은 송무근, 유동열, 누구, 최진정 해가지고 그래프를 막 그려놔요. 실적에 따라서 송무근 씨 요새 일 똑바로 안 합니까? 막 야단도 맞고 막 책임당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개인 사업자에도 거기 수당을 회사에서 좀 받지 않나요? 전부 다 자기 건 자기만 갖고 가는 예전에는 약간 매칭해가지고 이 성과수당처럼 해서 이런 받는 게 일단 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보험사들도 통합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저 대리운전 연합콜 이런 거, 택시 연합콜 이런 거 뜨듯이 보험도 요즘 보험 설계사들이 통합 설계사 이런 형태로 가입되어 있어서 하나생명에 가입되어 있는데 동부화재도 팔고 삼성도 팔고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요 보험사가. 그런 식으로 통합되면서 일체의 비경상 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수당 말고는 일체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서비스 연맹에 제가 한 작년에 교육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통합되면서 회사 사회복지 이런 것도 아예 다 일체 다 없어졌다고요. 그럼 노동자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삼성화재의 회복투 노조 만들었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금 한 25년째 싸우고 계신데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애매한 걸로 한번 쭉 가봅시다. 기업에서 이제 고용의 형태를 옛날에는 지질의 관계로 고용을 했었는데 이걸 자기 자본가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자를 띄되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듯한. 네, 거의 우리 고모님께서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고용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업자는 법적으로 신분은 그렇게 부과해놨는데 실제로는 종속된 근로계약관계 비슷한 형태를 띠는. 그래서 아까 화물연대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화물연대 결성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화물연대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모인 사람들이 다들 인사가 어이 김 사장 왔나? 이 사장 밥 먹나? 야 박 사장 커피 하나 하자고. 이게 자기들끼리 막 인사도. 저는 지켜보고 앉았다가 저 노동조합 하고 온 사람들 많다. 고치기를 좀 정리하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직도 입에 붙어서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 실제 국토교통부에 가서 설립 신고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받고 이거 우리 검토해서 신고 필증을 내주든 보안 요구를 하든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창구에서 바로 빠꾸를 맞았어요. 선생님들은 사업자가 있어서 노동자 가입 안 되십니다 하고 바로 빠꾸를 맞고 이러기도 했던 아마 지금 보험 설계사라든지 학습지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사업자들이세요. 그리고 또 이 화물 노동자처럼 건설기계 쪽의 노동자들도 건설기계 장비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서
사용자가 져야 될 책임은 사용자가 안 지고 다 내한테 부과돼 있어요. 차량 구매, 관리, 수리 등등의.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고용돼 있는 종속 관계는 실제 노동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건설 기계 장비를 갖고 있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 가보면 시공 참여자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건축 쪽에 근무하시는 분, 건축가 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시공 참여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거는 97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94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95년도에 성수대교 끊어지고 이런 사고가 막 참사가 막 일어났죠. 95년도에 대구 지하철 폭파 사고 막 이런 게 일어나니까 사고는 났는데 책임자를 찾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막 7단계, 8단계 다단계 이 하천 구조로 내려가니까. 근데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는 발주처에서 종합건설사로, 종합건설사에서 단종건설사로 요까지만 합법이에요. 그 밑으로는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건축경제에 보면 거기서부터 한 6, 7단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고 하자가 생기거나 부실공사 사고가 터지면 누가 공사했는지 책임자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제도가 시공참여자 제도인데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등재시키는 거죠. 이렇게 등재시킨 사람의 이름이 주로 누구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오야지 십장들이에요. 자기도 직접 일을 하면서 한 대여섯 명씩, 7명씩 데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시공참여자 이름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 시공참여자들에게 사용자의 의무들이 다 부과돼가지고 막 이 복덕방 떴다방처럼 건설 현장에 딱 들어갔다가 대금 받으면 임금 안 주고 뽑기는 이런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 발생했을 때 시공 참여자들한테 막 책임을 떠넘겨서 막 감당 못해서 자살하고 이런 사례들도 엄청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시 돌아와서요. 조금 더 애매한 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축구 선수 노동자다 아니다. 나는 축구 좋아하니까 일하다가 축구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한테는 취미일 텐데 그 바람하지 않는 축구를 매일 눈만 뜨면 하는 축구 선수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혹은 아니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손흥민 주급이 얼마 정도 되죠? 한 발짝에 뭐 수천만 원씩 이렇지 않습니까? 손흥민 노동자가 아니다. 프로축구 선수 노동자가 아니다. 자, 카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빨간색 4분 계시네요. 4분 중에 노동자 아니다 토론 누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무단하고 네.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 계약을. 계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동자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노동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해도 되고 계약을 안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에 맡긴다는 것은 그 노동자가 아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전체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 중에 에이전시를 거쳐서 계약하는 사람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에이전시를 거치는 것이 프로축구로 가면 거의 한 90%입니다. 90%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개별 그 협상하고 어디 들어가고 취업을 된 게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제가 아닐 수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회사에 그냥 일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도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계약서는 일단은 그와 상관없이 아니다. 아이 가망성이 많다. 아이 가망성이 많다. 완곡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장님 왜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느낌적으로 아니고요. 느낌적으로 일단은 돈 너무 벌고 그렇네. 그러고 그 너무 번다. 임금 노동자 같으면 네.
그 직업군에서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교수가 됐든 의사가 됐든 그런 비슷한 분류에서는 비슷한 임금 수준에 이제 대부분 놓여져 있는데 야구는 같은 축구하러 나왔는데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 이거를 그러면 하늘은 노동자가 아니다고 본다면 땅은 노동자가 봐야 그 돼. 이제 지 몸값 자체가 지 노력하는 만큼 무조건 벌 수 있으니 지가 사업을 잘하면 잘 벌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임금 노동자는 지가 아무리 잘하든 그 사회 정해하는 기준 자체가 그 넘쓰지를 못하잖아요. 임금 자체가. 그런 거 정확 개념 정의는 안 돼요. 제 느낌이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노동자라고 하신 분 중에 한두 분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설명 좀 하시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생산 수단을 아까 정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기 목표마리가 이제 생산 수단이 있는데 그거를 제공하고 이제 급여 아닌 이제 그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가. 일주일에 한 20억씩 버는데 금액이 어쨌든 금액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내 몸을 투자해가지고 월급이가 그래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출범한 게 몇 년도였나요? 1983년도죠. 3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 붐을 탔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대표 간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또 부산의 자존심 롯데자이언츠의 간판 투수였던 최동원이 노조 결성을 시도합니다. 선수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노동자다 아니다라는 우리의 판단과 달리 최동원 선수는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비롯한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박봉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뷰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배트 이런 이 글러브 이런 거야 좀 비교적 뭐 글러브도 한정없이 쓰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찾고 이러면 어차피 또 새로 하긴 해야 되는데 비교적 오래 쓴다면 배트는 잘 부러지잖아요. 이게 급여가 적은 선수들은 자기 배트 살 돈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구단 측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몇몇 선수들에게 시범 케이스 돈 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이 대한야구연맹, 프로야구협회 이쪽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최동원 투수가 부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상징성까지는 아니었어도 꽤 이제 유명했던 김시진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스에 있었죠. 삼성하고 롯데가 최동원과 김시진을 맞트레이드 해버립니다. 그 맞트레이드 하고 나서 최동원 투수는 이제 성적이 아주 뭐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2년도 채 안 돼서 은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은퇴하고 나서는 약간 이제 그때까지도 아무도 이 부산 사람들 말고는 잘 눈치채지를 못했었어요. 연예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이 선거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저 사람이 저런 또 욕심이나 생각이 있었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잊혀졌다가 한 15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TV에 나타났는데 어느 고등학교에 야구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피골이 상접한 그러니까 정치 출마하고 이럴 때는 막 체격이 아주 퉁퉁하고 막 이랬었는데 완전히 뼈하고 가죽만 남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사람들이 그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런 이제 선수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가 브레이드되고 그랬던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선수 노조는 못 만들고 선수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선수 협의회 만들려고 했던 선수들도 다 징계를 받고 막 다 이적되고 또 도피해서 해외로 간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쯤 흘러서 선수협의회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 사람은 노동자야 아니야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그걸 통해서 취약한 구조에 방치되고 있는 선수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노동조합이 필요했고 우리도 노동자다라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발상이었겠죠. 한 가지 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성판매자. 우리 여성 동지들 계셔서 표현이 혹시 거북하시다면 좀 정정할 수 있는 표현을 좀 가르쳐 주시고, 매춘부. 이분들은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잠시 고민하시고 기권은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기권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한번 밝혀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성판매자, 매춘부. 노동자도 아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처장님은 제가 예측하는 것에 항상 반대로 이번에 또 노동자다라고 들으셨네. 노동자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카드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지금 훔치고 있는데. 아 이게 전혀 이제 저희가 노동 관련해서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하고 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접근했을 때는 봤을 때 이제 저는 이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자기가 신체적, 정신적 뭐 대가를 지불하고 뭐 반대 등부를 임금으로 받으니 노동자일 수도 아니겠나. 저는 이래 봤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지 않죠. 일당도 아니고 건당 얼마 받는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또 급여라고 보면 어렵잖아요. 노동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여튼 뭔가를 내가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뭔가 노력을 했는데 대한 대가다. 아 그러면 노동자 알 수 있겠네요. 사자이거든요. 그것도 아니잖아. 또 훔치네요. 동지, 김정한 동지, 네.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딱 규정해 주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 할 때부터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이걸 표출하는 거니까 노동자를 제가 정의를 해보니까 제 생각의 정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제외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매춘부는 범죄라서. 일단 아니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노동자로서 같이 허용되는 나라에 가면 또 노동자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쭉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민주노총이 잘못 판단한 역사적 오류, 대표적인 1, 2, 3위를 뽑아라라고 하면 항상 이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로 웬 여성들이 우르르 들어오셨어요. 한 10명이 오셨대요. 여성들 그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아주머니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우리 노동조합 좀 가입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안내를 구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성남시의 어느 동 일대에 그러니까 보도방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인력을 파견해주는 업체 유형인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어느 노래방에 손님이 여성 도우미 몇 명 찬다 그러면 그리 몇 명 보내주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도방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이냐 합법이냐 불법이죠. 합법적인 우리나라의 인력 알선소는 이 인허가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사람을 파견하는 자체가 이거는 불법의 소지가 대단히 많이 가운데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왜 직업 알선소 이런 거 있잖아요. 간혹 보면은 그런 거 인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법적 요건도 절차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고 까다로운데 그런 거 안 했겠죠 당연히. 주로 보통 보면은 지역의 조직폭력배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걸 운영하고 끼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이 보도방에서 똥을 너무 많이 떼간다는 거예요. 보통 똥 뗀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갔다 오면 이제 자기들 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도방 요 조폭들이 너무 많이 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고민하다가 여기서 우리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못 풀어가지고 막 찾아오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민주노총 조직실에서 이분들을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없다로 시작된 이 찬반 논쟁이 총연맹, 야 8층 내려봐라, 9층 내려봐라 해갖고 총연맹 건물에 상인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내려와가지고 근데 내려와서 반으로 딱 짜게진 거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나중에 결국 안 되니까 12층 법률로도 잠깐 내려오고 있었대갖고 법률을 변호사 막 쫓아 내려오고 막 그랬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겠죠.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김정은 동지가 설명하신 내용은 매우 흡사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었습니다. 저분들이 하시는 이 경제활동, 이 노동을 합법의 범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분들을 이제 보냈어요. 매우 실망해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대에 막 돌아갔다가. 그런데 지금 그 성처벌대로 하면 남자들만 처벌받지 않아요? 여자들은 처벌 안 받는다는 이제 그 처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영역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였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웃기잖아요. 불법인데 불법을 하는데 처벌은 남자만 받고 여자가 안 받는다고 그거 그 경계가 있나? 성매매 특별법상에 그 여성은 처벌이 안 되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법 불법의 기준을 가지고 총연맹에서 민주노총으로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옛날에 이게 떠올랐어요. 이탈리아에 혹시 치치올리나라고 하는 정치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인터넷이나 폰에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본명은 따로 있는데요. 정치적 자기 이 정치인으로서 사용한 이름이 치치올리나인데 플레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정치인인데 원래는 이탈리아 녹색당 비례대표로 선출됐었습니다. 이분이 선출돼서 의원직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당을 만들었어요. 이 치치올리나가 만든 당의 이름이 뭐였냐면 영어 표현하면 러브 파티. 우리말로 하면 사랑당이에요. 사랑당. 사랑당이고 이 사랑당의 당원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매춘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치치올리나는 이 매춘 여성들의 인권 이 실태가 심각하다. 이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국민이다. 이런 이제 창당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치치올리나는 그 사랑당 당수가 되고 난 다음에 연일 행보마다 전 세계에 파격을 일으키는 파문을 일으키는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국회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단상에 대부분 다 정장을 입고 서가지고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회견 하면은 기자들이 뭐 질문도 하고 카메라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치치올리나는 기자회견 하면은 이런 단상을 안 갖다 놓고 긴 쇼파 이런 거 갖다 놓고 속옷만 입고 나왔었어요. 기자회견장에. 이제 속옷만 입고 막 왜 그 막 이 찌개 같은 거 찢는 가터 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딱 착용하고 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소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이라크 전쟁 당시 후세인한테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실제 이제 했던 표현이니까 그냥 이거 보면 당신이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면 내가 당신하고 하룻밤 뭐 같이 지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기자회견장에서 뭐 말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예술이에요? 네, 여성입니다. 네. 자, 이탈리아에서는 꽤 지지도가 있었고 매춘부를 위해서 이런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당원들도 대다수 매춘부였고 그런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자, 좀 제하가 가겠지. 대신하가 가겠지. 구속시켜. 네. 아마 노동자라는 개념의 정체성은 이 단어를 알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뭘까요?
패러다임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정의해 보세요라고 하면 잘 정의를 못해요. 패러다임의 정의가 뭘까요? R이 아니라 N이었나? 아까 헷갈립니다. 패러다임의 정의가 뭘까요? 그럼? 그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된 생각 같은 그런 정확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우리 차장님 말씀 조금 더 덧대서 좀 설명하면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공통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가지는 사고의 틀, 인식의 틀, 이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비유를 들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수천 년 전에는 지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했죠. 이 패러다임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기에 어느 범주, 공통된 범주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렇다고 믿는 사실, 이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이 패러다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해서 끝까지 걸어나가면 뚝 떨어져 죽는다. 모든 지구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니지만 그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요. 법, 제도 굉장히 패러다임적 요소죠. 반면에 진리 또는 우리 뭐 어떤 학문에 나오는 법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리다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작동하는 것은 법칙 또는 진리라고 하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에서 패러다임은 그 요소가 다르잖아요. 그 시기에 한정된 집단. 그래서 전 세계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은 때려 죽여야 될 놈들이야 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겠죠. 이런 요소처럼 법은 굉장히 패러다임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절대가치, 진리라고 한다면 최초의 법이 성문화됐던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되죠. 진리니까.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만든 우리나라 현행법도 얼마나 많이 개정을 거칩니까? 그죠? 이건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연 법으로 규정한 것이 모든 게 진리일까? 현재 법으로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규정한 것이 진리일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아까 우리는 공무원인데요. 비슷한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할까요? 이런 각자의 서로 다른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관철될 때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경찰은 노동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캐나다에는 경찰이 1973년도에 경찰 노조가 처음 출범해가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 말했던 여러 어떤 대상들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규정할까?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를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과 임금 노동. 아까 어느 부까지 읽으셨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공정력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근로자라 말하기도 한다.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 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 한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당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본래 노동이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가족의 밥상을 차리거나 아이를 키우는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쓰레기를 줍거나 숲을 가꾸는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생산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저번 주에 상품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노동이 아니라 돈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에 따라 돈을 받고 수행하는 활동만 노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임금 노동만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음식점에서 밥상을 차리는 활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가정에서 밥상을 차리는 활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확인했듯이 나의 소득 중 전부 또는 대부분은 임금 노동을 통하여 벌고 있는 임금이 차지하고 있다. 나는 하루 중 매우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파는 값이며 근로계약이란 노동력 판매 계약이다. 이처럼 노동자 개념의 객관적 지표는 돈 이꼴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판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서 노동자란 임금 노동자를 뜻한다. 노동자의 생활은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까?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한편 자본의 편에 서서 오로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일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노동자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노동자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다. 고용의사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으며 계열의사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이처럼 노동 그 자체의 성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노사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노동자성의 경우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때때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부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법률적으로는 자영업자처럼 분담시키는 것이다.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늘날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사용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간주함으로써 노동상권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보호장치를 획득하고 있다. 노동상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하여 쟁취해온 것이다. 때때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때 어느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무원이 노동작업을 하는 것을 꿈도 꾸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야라고 하는 인식에 갇혀 있지 않고 공무원도 노동자다라고 하는 자기각성, 그 자기각성의 조직화, 그것을 통한 어떤 단결의 고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동의 개념은 사용자들은 가급적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관행 또는 사회적 어떤 풍토를 넘어서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고용과 노동의 형태가 요즘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구글에서 그 모집하고 거기에 일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AI도 학습을 하는 지능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이 컴퓨터지 않습니까? 근데 학습을 하려면 뭔가 초기 입력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뒤쳐져 있는 알파고 얘도 전 세계에 3만 몇천 기보를 입력시키고 이런 사전 정보를 입력해야 그걸 토대로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가 저 사물이 자동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찍은 모습, 멀리서 찍은 모습, 뒷면에서 찍은 모습, 위에서 찍은 모습 이런 것들을 사진을 쭉 이제 나열해 놓고 이것도 자동차, 이것도 자동차, 이것도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사진을 사람은 인지력이 있으니까 그걸 쭉 찍어주면 그게 이제 데이터 값으로 입력되는 이런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그 지명한 단어 또는 사건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을 사람 그러면 누워 있는 사람, 일어서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찍어주는 이런 일감이 있는데
구글에서 일감을 받아오면 돼요. 받아오면 되고 내가 완수해서 제출하면 임금을 받아요. 근데 사용자가 없어요. 사용자가 없고 그래도 노동 3권 우리 뭐 하면 되지 하는데 노동자들끼리 단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인도에 있는 사람,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 뭐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 누구나 이거는 그냥 인터넷 접속만 되면 일감을 내려받아요. 고용관계에 있어서 자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고용관계에서의 어떤 사용자 지위를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은폐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빠르게 어떤 변화에 관한 어떤 이런 것보다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자각은 저는 훨씬 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디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마치 천부인권 이런 개념처럼 뚝 떨어져서 당신은 노동자니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아까 보험 설계사가 집단적으로 사업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사용자성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장치일 뿐 우리는 노동자야라고 하는 자기 선언들이 그런 어떤 투쟁들을 만들어냈다. 비록 엄청 많은 연봉을 받더라도 나는 전체 우리 선수들 위해서 이런 고용관계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혹사당하는 후배들 위해서 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노동자를 만들어서 투쟁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선언처럼 그 선수의 선언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것을 딱 어떤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노동자 계급으로 인지하고 각성하느냐에 오히려 노동자 정체성은 더 주요하게 달려있다. 그것을 둘러싸고 규정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은 그것이 법이든 제도든 이런 여타의 환경들은 대다수 패러다임적 요소로 우리가 오히려 극복해 가야 될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일단 짚고 잠시 쉬었다가 그럼 실제로 일터에서는 지배 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 걸 이어서 지금 14분인데요. 20분에 시작할까요? 예. 네. 잠시 쉬겠습니다.